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미국사 산책 출발하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남북전쟁에서 북군 승리의 전환점이 된 게티즈버그 전투의 경과와 그 전투의 개전을 앞당긴 남군 군화 수집부대에 관련된 일화, 그리고 링컨 대통령의 게티즈버그 연설과 관련된 내용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863년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펜실베니아주 게티즈버그 인근에서 벌어진 게티즈버그 전투는 남북전쟁에서 가장 참혹했던 전투였으며 북군 승리의 전환점으로 평가되는 결정적인 전투였습니다. 돌이켜보면 1년 전인 1862년 9월 17일의 엔티텀 전투에서 포토맥군 사령관 맥클렌은 여러 차례 예비대의 투입을 주저함으로써 링컨과 워싱턴 행정부의 바람을 배반하고 남군을 회생시켜준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의 전쟁부는 1862년 11월 7일부로 맥클렌을 포토맥군 사령관의 자리에서 해임하는 강수를 두었지요. 한편 새로 포토맥군 사령관에 부임한 번사이드 장군은 워싱턴의 지시에 따라 남군을 신속하게 공격하여 남군의 주력이 수도인 리치먼드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다는 작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번사이드 장군이 지휘한 프레데릭스버그 전투는 13,000명의 사상자를 낸 북군의 대패로 마감되었습니다. 결국 번사이드 장군은 패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1863년 1월 26일 포토맥군의 새로운 지휘관으로 조셉 후커 소장이 임명되었습니다. 하지만 호전적이고 성미가 급해 싸움꾼이란 별명이 있었던 후커 역시 챈슬러즈빌 전투에서 17,000의 사상자를 내고 리 장군이 지휘하는 남군에게 대패하고 말았지요. 이로써 리 장군은 북군의 남진을 막아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남군의 피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남군도 두 전투에서 13,000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는데 비율로 따져볼 때 오히려 패한 북군보다도 심한 피해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리 장군은 승리한 여세를 몰아 계속해서 북군을 몰아붙여야 한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북진을 결심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리 장군의 2차 북진이었습니다. 그러자 워싱턴의 전쟁지휘부는 남부연맹의 수도 한막이라는 지금까지의 전략 목표를 바꾸어 리 장군의 북버지니아군을 경멸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것이 게티즈버그의 결전이 벌어지기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1863년 5월 말부터 6월 29일까지 남군의 주력인 북버지니아군은 펜실베니아주의 체인버스버그와 해리스버그 사이에 활 모양으로 포진하고 있었지요. 이때 리 장군은 북군의 동태에 대한 확실한 정보가 없었다고 합니다. 남군이 첩보 수집 부대를 운용하지 않은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전장정보 수집과 적과 접촉유지라는 기본적인 작전 수칙을 지키는데 미흡하였던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리 장군은 남군을 사우스 마운틴 동쪽의 산허리에 집결시키고 북군이 공격해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한편 북군 포토맥군의 제5군 단장 조지 미드 장군 역시 남군이 배치된 곳보다 북쪽에서 방어 대형을 취하고 남군의 공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양군이 대치하고 있던 상황에서 전혀 뜻밖의 사태가 벌어졌지요. 6월 30일 남군의 집결을 엄호하던 남군 부대의 일부가 병사들이 신을 구두를 수집하기 위해 게티즈버그 쪽으로 행진하던 중 북군의 전초부대와 마주친 것입니다. 당시 남군은 보급품, 특히 군화가 부족하여 병사들이 고초를 겪고 있었던 상태여서 이 부대는 민가를 찾아다니면서 구두를 모으고 있던 부대였습니다. 서로 간에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이 불의의 조우전에서 양군은 마치 자석처럼 달라붙어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증원군으로 잇따라 도착한 양군의 후속 부대끼리 7월 1일에서 3일까지 남북전쟁의 대세를 가름하는 치열한 전투를 벌였으니 이 전투가 바로 게티즈버그 전투였던 것입니다. 조우전으로 시작된 첫날의 전투에서는 남군이 북군 행콕 장군의 부대를 격퇴하였지만 결정적인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행콕은 남은 병력을 재편성하고 세미트리힐에 집결시켜 다음 작전에 대비하였지요. 이때 북군이 세미트리힐의 언덕 위에 부대를 배치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세미트리힐의 언덕을 차지하고 있는 컬프스힐은 방어진지로서는 최고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즉, 낚싯바늘 모양을 한 커다란 석회암의 돌출 부분에서 서쪽과 북쪽에 전개되어 있는 남군을 훤히 관측할 수 있기 때문이었지요. 북군의 미드 장군은 남쪽과 동쪽에서 도착하는 부대를 남군을 포위하는 대형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게티즈버그 전투의 첫날은 저물었습니다. 7월 1일 밤, 리 장군은 다음 날인 7월 2일에 컬프스힐에 배치된 북군을 이중으로 포위하여 섬멸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 장군의 작전 계획이 맞아떨어질 기회가 생각보다 빠른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7월 2일 아침 북군이 완전히 배치되기 전에 남군의 한 부대가 세미트리 리지에 배치된 북군 좌익의 우측 부분에 위치한 컬프스힐의 일부를 점령한 것이지요. 낚싯바늘 모양인 석회암의 턱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통신체계의 미비로 흔히 있었던 일이었지만 컬프스힐을 점령한 남군 부대를 증원해야 할 남군 롱스트리트의 후속 부대가 예정 시간보다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북군의 좌익에 거의 타격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게다가 롱스트리트의 부대는 늦게 도착한 데 그치지 않았지요. 엉뚱하게도 노출된 북군의 좌익인 세미트리 리지를 공격하지 않고 이보다 더 남쪽으로 전진하여 조그마한 언덕을 점령하고 있던 북군의 3군단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러자 북군의 3군단은 리틀라운드 탑까지 후퇴하면서 방어선을 구축하였는데 이곳은 이른바 낚싯바늘 모양의 바위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곳이었지요. 만약 남군의 롱스트리트 부대가 이곳을 점령하였더라면 북군의 진지에 직각 방향으로 포탄을 퍼부을 수 있어 북군에게 결정적 타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군은 이곳을 사수하였으며 이로써 전투의 둘째 날이 지나갔습니다. 셋째 날인 7월 3일에 이르러 마침내 컬프스힐을 놓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뺏고 빼앗기는 치열한 공방전 끝에 전력에서 열세였던 남군은 컬프스힐을 포기하고 그곳에서 쫓겨났지요. 정오 무렵이 되자 모든 전선에는 마치 태풍전야와 같은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이 틈을 이용해서 리드 장군의 북군 부대는 남군의 반격에 대비하여 진지의 중앙을 보강하였지요. 오후 1시가 되자 남군의 포대에서 172문의 포가 일제히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포격은 북군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자 리 장군은 롱스트리트 장군의 반대를 물리치고 남군의 전부대에게 골짜기를 가로질러 북군의 중앙을 돌파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습니다. 리 장군은 정면 돌파하는 승부수를 던진 것이지요. 그리하여 세미트리 리지에 배치된 북군이 내려다보니 회색 군복을 입은 15,000의 남군 부대가 5km 정도 떨어진 숲속에서 나타나 3열 대형으로 총검을 번뜩이고 깃발을 펄럭이면서 구릉 사이의 골짜기를 따라 진격해오고 있었습니다. 미드 장군은 명령이 있기 전까지 절대로 사격하지 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남군 병사들이 골짜기를 반쯤 가로질렀을 때였지요. 국군의 포들이 일제히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북군 병사들의 총구에서도 화염이 뿜어나왔지요. 불의의 기습사격을 당한 남군의 각 부대는 산산이 흩어져 자취를 감추는 듯하였습니다. 그런데 북군이 자세히 관측하니 포연이 뒤덮인 가운데 남군의 일부 병력이 빠른 속도로 미드의 부대를 향해 돌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풀숲에 몸을 숨겼다가 갑자기 나타났기 때문에 표정까지 보일 정도로 가까이 접근해 왔지요. 푸른 제복의 북군이 다시 한번 일제히 사격을 퍼부었습니다. 기습적인 사격을 당한 남군은 제대로 응사도 못하며 속절없이 쓰러져 갔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남군의 아미스테드 장군이 칼을 휘두르며 북군 진지로 뛰어들자 100여 명의 부하가 그 뒤를 따라 들어가 맹렬한 백병전을 벌여 진지 일부를 탈취하기도 했으나 그뿐이었습니다. 이 세미트리힐의 교전에서만 남군의 준장 2명이 전사하고 사단장 1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연대장 가운데 전사자가 15명, 부상자가 5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런 희생을 무릅쓰고 아주 잠깐이었지만 세미트리 리지 정상의 남군의 기가 펄럭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짧은 시간이었을 뿐입니다. 전열을 정비한 북군이 바로 남군을 포위하여 세미트리 리지를 점령한 남군을 모두 사살하거나 생포했던 것입니다. 3일간의 치열했던 전투는 결국 많은 사상자를 낸 남군의 후퇴로 소강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로써 정면 돌파를 선택한 리 장군의 작전은 실패하였음이 명백해졌지요. 절망에 빠진 리 장군은 전군에게 빨리 포토맥강 쪽으로 후퇴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남군의 생존자들과 부상자들이 다리를 절뚝이면서 포토맥강으로 물러섰지요. 미드 장군에게 남군을 괴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국군의 병사들도 추격 명령을 고대하였으나 미드는 공격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7월 4일 저녁 무렵 남군은 샤프스버그 서쪽까지 후퇴하였습니다. 여기서 포토맥강을 건너려 하였으나 강이 범람하여 건널 수가 없었지요. 남군은 도간에 든 쥐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북군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도록 미드 장군에게 간곡히 권유하였다고 합니다. 국군의 총사령부도 미드 장군에게 남군을 그대로 놓아보내서는 안 된다고 타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미드는 작전회의를 소집하는 등 꾸물거리고 있었다고 하며 그 사이에 포토맥 강물이 빠져 이틀 후 남군은 모두 철수하였습니다. 이때 링컨 대통령은 애써 가꾼 곡식을 거둬들이지 않았다며 매우 아쉬워했다고 하지요. 3일간 전투의 결과 북군은 전투에 투입된 10만 4천 명의 병력 중에서 2만 3천 명이 죽거나 다쳤으며 남군은 7만 5천 명 중에서 2만 3천 명 내지 2만 8천 명이 전사하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전사상자의 숫자만 놓고 볼 때는 무승부에 가깝다고 여겨지지만 전사상자의 비율 그리고 남군 전체의 병력과 동원 능력을 감안하면 남군으로서는 치명적인 결과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 전투에서 괴멸적인 패배를 당한 남군의 주력 북버지니아군은 전투력이 급격히 약화되어 이후의 전투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였으며 또한 이 전투 이후 남북전쟁의 전세 역시 북군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남군의 리 장군은 패전 책임이 그의 부하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비스 대통령에게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링컨 대통령은 게티즈버그에서의 전투가 끝나자 이 격전지를 국립묘지로 헌정했지요. 현재 이 게티즈버그 국립묘지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979명을 포함해 3,512명의 게티즈버그 전투 전사자들이 매장되어 있으며 이후 1898년의 미국 스페인 전쟁과 1차 세계대전의 일부 전사자 및 그 가족들의 묘지가 별도로 조성되어 모두 6,000명 이상이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게티즈버그에서 치열한 전투가 끝난 4개월 후인 11월 19일, 아직 전쟁 중이었지만 링컨은 직접 이곳을 방문하여 국립묘지 헌정식 및 전사자들을 위한 추모제를 거행했습니다. 15,000명에 달하는 사람들과 6개 주의 주지사가 이 행사에 참석했지요. 추모식의 주된 행사는 당대 최고의 웅변가였던 정치가 에드워드 에버렛의 연설로서 두 번째로 행한 링컨의 짤막한 연설은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링컨은 단 2분간의 연설로 행사의 핵심적인 의미를 사람들에게 전달했고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링컨은 역사에 남는 유명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이라는 연설을 미국 국민들에게 바쳤지요. 그래서 이 연설은 고대 그리스의 페리클레스와 데모스테네스의 연설에 견줄 만한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연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연설은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이 인용된 연설 중의 하나이자 가장 위대한 연설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 것이지요. 링컨이 신중하게 초안을 작성한 이 연설의 내용은 300단어가 채 안 되며 연설은 불과 2분 만에 끝이 나 링컨의 2분 연설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미국의 건국정신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장병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살아남은 자들이 민주주의 이념을 굳건하게 지켜나가야 한다는 매우 간결한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그 간결한 문장 속에는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나타난 평등의 원칙과 남북전쟁이 자유의 재탄생을 위한 투쟁으로서 모든 국민들에게 참된 평등을 가져다 줄 것임을 상기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티즈버그 연설의 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87회 전. 우리의 선조들은 자유 속에 잉태된 나라.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믿음에 받쳐진 나라를 이 대륙에 새롭게 세웠습니다. 우리는 지금 크나큰 내전 상태에 휩싸인 채 우리 조상들이 그토록 바랬던 자유가 실현되고 소중한 원리가 충실히 지켜지는 국가가 얼마나 오랫동안 존립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내전의 격전지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구하려다가 자신의 목숨마저 희생당한 분들에게 마지막 안식처로서 그 싸움터의 일부를 바치고자 합니다. 전사자를 기리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더 넓게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곳을 봉헌할 수도, 신성하게 할 수도, 거룩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싸웠던 용사들이 이곳을 이미 신성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미약한 힘으로 더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서 하는 말에 대해 그다지 주목하지도 않을 뿐더러 오랫동안 기억하지도 못하겠지만 그분들이 여기서 이루어냈던 업적만큼은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살아남은 자로서 이곳에서 싸웠던 그분들이 그토록 애타게 이루고자 염원했던 미원의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마땅히 헌신해야 합니다. 그 미원의 과제에 매진하는 것이 살아있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우리는 선조들이 모든 것을 바친 위대한 과업에 헌신해야 합니다. 명예롭게 죽은 이들이 전력을 다해 모든 것을 바친 대의를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절대 헛되지 않도록 굳게 결의합시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이 나라는 노예 해방과 같은 새로운 자유의 탄생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부가 지상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다 같이 노력합시다.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지금까지 남북전쟁에서 북군이 승리하는데 전환점이 된 게티즈버그 전투의 경과와 이에 관련된 일화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